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군벌 및 국민당의 관계, 망명정부의 고난과 투쟁. 1919년 봄, 한반도 전역을 휩쓴 거대한 함성. 3.1운동의 불꽃은 일제의 칼날 아래서도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운 열망은 마침내 바다를 건너 중국 상하이까지 흘러들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조국의 이름을 되찾으려는 염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망명정부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임시정부가 발을 디딘 중국 땅은 통일된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봉투 속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벌들이 저마다의 깃발을 내걸고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벌이던 혼돈의 시대였으니까요. 과연 이 작고 연약한 정부는 경랑 속에서 어떻게 독립의 불씨를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었을까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라는 국제 도시의 한 귀퉁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선각자들은 왜 하필 상하이를 택했을까요? 그곳은 서구 열강의 조개지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또한 전 세계의 정보가 흘러들어오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독립 염원을 호소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시정부가 발을 디딘 중국 본토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북양 군벌들은 베이징을 중심으로 끝없는 정변을 일으켰고 지방 군벌들은 마치 작은 왕국처럼 각자의 세력권을 움켜쥐고 다투기 바빴습니다. 임시정부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독립 자금을 모으고 활동 기반을 다져야 하는 삼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시작이었죠. 임시정부가 문을 연 초기 중국의 진짜 주인은 여전히 북양 군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화국을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개인적인 무력과 이권에만 몰두하는 보수적인 늙은 호랑이들이었죠. 이런 그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는 때때로 성가시고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내 일본 공사관과 영사관을 총동원해 임시정부의 모든 활동을 샅샅이 감시했고 쉴 새 없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북양 군벌들은 일본의 돈과 무기, 외교적 지원이 필요했기에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때로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거나 독립운동단체의 활동을 강제로 막기도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청사가 발각되어 급습당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쫓기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임시정부는 북양 군벌들의 차가운 시선과 일제의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이 은신처를 옮기고 숨죽이며 비밀리에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순원과 그가 이끄는 국민당이었습니다. 순원은 군벌들이 중국을 분열시키고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진정한 독립국가를 염원하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일제에 맞선 아시아 민족들의 연대를 강조하며 한국의 독립운동을 뜨겁게 지지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순원은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도 순원과 국민당은 재정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외로웠던 임시정부에게 중요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순원과 국민당도 광동성 군벌 천중밍의 반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임시정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원과 국민당은 임시정부에게 단순한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귀한 동반자였고 임시정부는 순원의 삼민주의 사상에서 많은 영감을 얻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순원과의 만남은 임시정부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군벌 시대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중국 땅, 끝없이 이어지는 내전, 그리고 일본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 임시정부는 자신들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 한 젊은 중국 군인이 내민 손은 임시정부에게 다시 한번 힘찬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1925년 순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자 그의 뒤를 이어 국민당의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로 떠오른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장제스였습니다. 그는 1926년부터 대규모 북벌을 시작하여 중국을 뒤흔들던 군벌들을 하나둘씩 격파하고 통일의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이 북벌은 임시정부에게도 중요한 기회이자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도전이었습니다. 중국의 통일은 임시정부 활동에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장제스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임시정부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북벌 초기에 장제스는 임시정부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암묵적으로 용인했고 때로는 비밀리에 일부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27년 장제스가 공산당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사건을 벌이고
이후 국민당 내부의 분열과 지방 군벌들과의 치열한 전쟁인 중원대전까지 겪으면서 장제스의 모든 관심은 중국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는 데 쏠렸습니다. 임시정부는 이런 복잡한 중국 정치의 파도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잃지 않고 영리하게 입지를 다져나가야 했습니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걷잡을 수 없는 재정난과 깊어진 내부 갈등으로 인해 침체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불씨마저 꺼질 위기에 처하자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지도자로 나선 인물이 바로 김구였습니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일본 요인 암살이라는 과감한 계획을 세워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한인 애국단 활동의 시작이었죠. 1932년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지는 일거를 시작으로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크오 공원에서 일본군 사령관과 주요 요인들을 폭살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일거는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특히 윤봉길 의사의 일거는 침체기에 빠져있던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장제스와 중국 국민당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일거 소식을 듣고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김구를 직접 만나 깊은 신뢰를 표했고 이때부터 국민당은 임시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군벌들의 냉대와 일본의 집요한 압력 속에서 고립되어 있던 임시정부에게 장제스와 국민당의 지지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조를 넘어 한중항일 연대의 굳건한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 장제스는 김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사 자금과 학교 설립을 아낌없이 지원했죠. 1930년대 중반 낙양의 중국중앙군관학교 한인특별반이 설치되어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한국광복군의 핵심 간부로 성장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중국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당과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비록 중국 곳곳에 여전히 군벌들이 남아있었지만 장제스 중앙정부의 든든한 지원은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임시정부는 단순한 망명정부가 아니라 중국과 함께 일제에 맞서는 항일연대의 핵심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일본 제국주의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중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불길은 중국 대륙 전체를 집어삼켰고 임시정부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경랑이었습니다. 일본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수도 난징을 버리고 내륙 깊숙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임시정부 역시 국민당 정부의 피난 행렬에 몸을 실어 기약 없는 유랑길에 올랐습니다.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등 수많은 도시를 전전하며 피난길을 이어갔고 마침내 1940년에야 비로소 충칭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 임시정부는 비록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국민당 정부의 든든한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임시정부를 단순한 망명단체가 아닌 자신들과 함께 일제에 맞서는 중요한 항일 동지로 인정했습니다.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국민당이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항일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아시아 민족의 독립을 지지한다는 명분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칭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 국민당, 고위 인사들과 수시로 만나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충칭의 둥지를 튼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7일 오랜 수건이었던 한국광복군을 마침내 창설했습니다. 이는 일제에 빼앗긴 조국의 주권을 무력으로 되찾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국민당의 아낌없는 군사적 지원과 후방기지 제공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앞서 낙양에서 훈련받은 젊은 한국인 장교들이 광복군의 핵심 전력이 되었고 중국 각지에서 활약하던 수많은 한국인 독립투사들이 속속 합류했습니다. 한국광복군은 명목상 국민당 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았지만 임시정부의 지휘를 받으며 독자적인 군사 작전을 펼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에 맞서 정보전과 유격전 등 다양한 항일 작전을 감행했고 심지어 인도버마 전선에 파견되어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임시정부가 단순한 망명정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력을 가진 주체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중일 전쟁 기간 동안 임시정부는 국민당과의 굳건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꾸준히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국제정상회담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논의되었고
1945년 포츠담 선언에서는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임시정부의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전쟁이 끝난 후 독립된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전후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온전히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군벌 시대의 혼란 속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던 임시정부는 중일 전쟁이라는 거대한 경랑을 헤치며 마침내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마지막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길고 길었던 일제 식민 통치가 마침내 끝을 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는 꿈에 그리던 조국 해방의 날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임시정부 요인들은 과연 어떤 상황에 직면했으며 군벌 시대부터 이어져 온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일본의 패망과 함께 중일 전쟁은 끝났지만 중국 대륙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국공내전이라는 또 다른 비극적인 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해방된 중국의 주도권을 놓고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이 내전은 중국 대륙 전체를 다시 한번 혼란과 파괴 속으로 몰아넣었고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중국 대륙의 불안정한 상황을 우려하며 조국으로의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사이 조국 한반도에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이 들어와 분할 점령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자신들이 중국에서 겪었던 군벌 시대의 혼란처럼 해방된 조국이 또 다른 분열과 갈등에 빠질까 노심초사했습니다. 1945년 11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습니다.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독립국가의 정통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는 임시정부에게 너무나도 큰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돌아온 조국에서조차 자신들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시정부에게 뼈아픈 상처였습니다. 군벌 시대를 거쳐 중일 전쟁을 함께 겪었던 중국 국민당과의 관계도 점차 예전 같지 않게 변화했습니다. 장제스 정부는 자신들이 국공내전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를 휩쓴 미소 냉전 구도가 심화되면서 중국 역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의 대결이라는 거대한 국제 질서의 변화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과거 항일 연대 시절의 끈끈한 동지애를 넘어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이 격화될수록 장제스의 국민당은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공산당에 의해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지방 군벌들은 이미 중일 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와해되거나 국민당 중앙정부에 흡수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중국의 운명은 국민당과 공산당이라는 두 거대 이념 세력의 손에 완전히 달려 있었습니다. 찬서의 옌시상과 같은 마지막 군벌 지도자들조차도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장제스의 국민당은 대만으로 철수했고 중국 대륙은 공산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는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중국의 군벌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새로운 체제의 중국이 탄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군벌들의 시대는 끝났지만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으로 무장한 거대한 통일 국가가 되었고 이는 곧이어 발발할 한반도 최악의 비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